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포 정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총재 정부라고 해서 5명의 총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의원도 상원하고 하원, 양원으로 나뉘어서 네. 그러니까 서로 분권과 견제에 힘쓰는 이런 형태의 정부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에 너무 데이다 보니까 네. 네, 이제는 뭐예요? 권한들을 다 나눠놔서 이렇게 독주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체제의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게 이제 평화기회라면은 또 그럭저럭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극도의 혼란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혁명으로 인한 후폭풍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외국이 쳐들어오고 있는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설령 우리 뭐 그런 어떤 민주주의 체계의 분권형 체계라고 해도 국가 비상사태가 오면은 오히려 독재관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권한을 밀어줘서 네. 그쵸. 그다음에 혼란을 그 뭐냐 넘긴 다음에 다시 평화 체계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민주주의 그 사회에서도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그런데 이 상황에 이런 식의 분권형 총재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아무 일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에 당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요번엔 또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서 보복 테러하고 네. 예, 그러니까 또 피바다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자코뱅당 잔당들 있잖아요. 그쵸? 그 잔당들은 또 옛날이 좋았다 이러면서 또 저기 뭐냐 그 다시 그 로베스피에르 체제로 복귀하려는 음모도 꾸미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막 보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왕당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저기 뭐냐 역시 혁명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왕정을 복구하려는 반란도 일으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국은 쳐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백색 테러들 또 일어나고 경제난 여전합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공급망을 다 파괴시켜 놨는데 이게 단시간에 복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아수라장인데 분권형 정부를 수립을 해서 누구도 독주할 수 없게 만든다. 네. 예, 참, 아, 이 총재 정부의 앞날이 뻔하죠, 그쵸? 예, 네. 식물 정부예요, 식물 정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 아, 예, 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게 뭐냐? 군대에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예요? 힘이 있고 실력 있는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이 혼란을 좀 종식시켜줬으면 좋겠다. 아, 예. 자유고 평등이고 박애고 나발이고, 아, 뭐 혁명이고, 그다음에 공포, 뭐 독재,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네. 실력 있는 누군가가, 여기서 실력이라는 건 뭐 힘이잖아요. 그쵸? 힘과 네. 실력이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이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종식시켜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게 바로 총재 정부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약 구국의 스타로 등장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말할 나폴레옹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프랑스가 굉장히 고전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외국이 쳐들어올 때 고전했는데 나폴레옹이 가는 곳만은 연전연승을 합니다. 연파를 해버려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네. 예. 그 뭐 깊이 들어가면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 화력의 중요성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대포를 잘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보다도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면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들을 그 전쟁 전술에서 잘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력이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밀려요. 열세입니다. 그런데도 화력과 지휘부를 타격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걸 통해서 전세를 뒤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가서 싸우라 그러면 다 지는데 나폴레옹이 가서 싸우라 그러면 다 이기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약 스타로 올라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식물 정부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 예, 네. 그리고 뭐예요? 아, 뭐 다 모르겠고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혼란을 종식시켜주는 그런 게 간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의 총재였었나? 예, 총재가 5명이었거든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나폴레옹을 부추깁니다. 예, 네. 당신이 군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뭐예요? 혁명 정부를 구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예, 부추겨요. 아, 예,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끝내고 세우는 공화국 정부가 통영 정부, 콘술, 집정관 정부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상 독재 체제, 아, 예, 네. 사실상 독재 체제입니다. 힘을 누구한테다 몰아주는 거냐면은 나폴레옹 1통령인 나폴레옹한테 몰아주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독재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사실 로베스피에르의 독재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로베스피에르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그 전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를 거역하는 거는 곧 반혁명이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넌덜머리 나서 이제 누구도 독주하지 못하게 분권해 놓으니까 이게 혼란이 수습이 안 되니까 아, 이제 네. 혼란을 수습해 줄 수 있는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체계, 다시 독재 체계가 이제 그 재건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폴레옹은 로베스피에르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아, 그러니까 네. 같은 집중된 권력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로베스피에르는 뭐예요? 루소의 열혈 신도였죠. 그렇죠? 루소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네. 때문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뭐예요? 일반 의지를 구현하는 칼을 적극적으로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말 전체주의 공포 정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혼란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 공화국을 재편을 하는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아, 네, 네. 실력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그 로마 고대 로마의 매니아예요. 고대 로마의 매니아. 네. 그래서 그 뭐냐 그 로마 역사에 대한 광신도입니다. 약간.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로마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로마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실용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주요 아이디어는 그리스에서 다 개발한 건데 이 뭐예요? 그거를 실용적으로 잘 가져다가 써가지고 제국을 만들어내고 재편한 건 로마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의 정신은 뭐냐? 실용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열혈 신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
줄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권력의 1인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를 본따서 공화국을 재편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정신을 따라서. 네. 재밌죠, 그쵸? 네. 그 로마의 정신이 뭐예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발휘되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이 발휘될 때 실효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 사람이 중요하게 꿰뚫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 체계를 재편하기 시작해요. 네. 효율성이 얼마나 되느냐, 실효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루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루소란다. 로베스피에르는 뭐예요?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어떻게 적용될까는 전혀 생각 안 한 거죠. 그쵸? 네. 전혀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아, 무슨 예.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일반 네.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혁명재판소로 사람들 보내면 어때요? 사회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유 가격 통제하면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렇게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오히려 네. 사람들이 어때요? 더 정말 억압받는 자유를 이름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진짜 더 감시와 억압을 받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네. 진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펴보는 지혜와 교훈을 갖춘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아, 무슨 예.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런데 네. 로마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네. 이론이나 사상, 이런 건 뭐예요? 그리스가 주도하는 거죠. 그쵸? 그래, 네. 너희들 맨날 앉아서 철학 놀이해. 아, 나는 네. 관심 없어. 그런데 그걸로부터 파생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국가의 국력을 키우는 면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로마를 기본적으로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기본적으로 나폴레옹이 지향합니다. 지향하면서도 로베스피에르처럼 바보같이 예, 네.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일을 가져올 것인가, 아,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나라에 정말 국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예,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추종자였다. 고대 로마. 그 효율성과 실효성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로마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같은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이어받았어도 그거를 루소식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가장 큰 나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뒤에 나오는 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그 일을 나폴레옹이 해요. 그래서 근대 법전이라고 하는 그 효시가 뭐냐?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네. 나폴레옹 법전은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기본 그 근대 인권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인권 사상을 실제 법률을 통해서 구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뭘 가지고 오느냐? 고대 로마법을 가져옵니다. 아, 되게 네. 지혜롭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을 하긴 해야겠는데 보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이성 계몽주의자들의 그 사변 안에서 이걸 현실에다 적용시켜 놨더니 뭐예요? 지옥이 열린다는 걸 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네. 사람은 로마의 추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실 안에서 이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이런
법률 체계를 이렇게 그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1등 그 민족이었죠. 그쵸? 유산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몽주의자들끼리 야 법을 이렇게 고치자 사법제도 정책 이렇게 쓰자 뚜닥뚜닥 한 게 아니라 이 이상을 담기 위한 기초 골격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지혜와 경륜이 녹아있는 로마법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네.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영악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고대 로마법이 근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아, 예. 아, 고대 로마법이 근대 옷을 갈아입어서 나온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인 거예요. 네. 재밌죠, 그쵸? 네. 그래서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유, 권리, 그다음에 뭐 견제, 뭐 이런 부분, 그런 원리들이 고대 로마법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이제 발흥 이후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보편적인 인권 사상의 원류가 되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요. 아, 네. 예, 그런 것까지 다 사실 로마법 안에 이미 녹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죠. 그쵸? 그 근대 사상 가운데,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자유 사상, 그쵸?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자유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제1의 원리가 있어요. 그쵸? 이거 뭐예요? 신분제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게 나폴레옹 법전에서부터 제1의 원리로 나온 자유의 원리거든요. 신분제도 폐지. 근데 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도 이미 원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교도 혁명 시기 때 봐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 뭐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법을 어긴 왕은 뭐예요? 폭군이니까 폐위하고 올바른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그 군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이미 뭐예요? 절대적인 신분제도라고 하는 거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네.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똑같다. 그렇죠? 네. 만민 평등의 원칙이 이미 녹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구현은 안 된 상태로, 그쵸?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건데, 이제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질서들을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형태로 짓는 그런 과정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요소들을 나폴레옹이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우면은 혁명의 이상도 실현하면서 효과적으로 네. 구현이 네. 되겠네. 퍼포먼스 기가 막힌 모델이 나오겠네. 이걸 기가 막히게 캐치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천재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법전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회의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맨날 묻는 말이 이거였대요. 법률학자들이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저런 법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나폴레옹이 맨날 묻는 게 그게 현장에서 적용돼서 나타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계속 물어봤대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달라요. 그쵸? 예, 로베스피에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쵸? 예, 또 네. 군인이라서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쵸? 예, 군인은 현장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서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재량권을 지휘관한테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네. 데다가 이제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열렬한 팬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그 좋은 법률들을 활용하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예요? 어, 그
로마의 또 실용적인 그런 정신들도 이어받기에 뭐 그게 없고, 그쵸? 네,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 애초에 서구 기독교 문명에서도 구현할 수 있었던 좋은 측면들을 담아서 온건하게 정립되는 데 있어서 큰 기여와 역할을 하는 게 나폴레옹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런 그 일을 왜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뭐 나폴레옹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그가 밟아본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콘스탄티누스처럼, 네, 콘스탄티누스나 카이사르처럼 네, 자기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대 사건이었고, 자기는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여기가 이제 1800년대니까 19세기의 카이사르다. 아마 이런 자의식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혁명의 이상과 현실의 지혜를 융합시켜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게 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예, 아, 네, 발휘했던 이런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이고요. 그런데 이 네, 나폴레옹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근대 법률 체계를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가 이제 그러면 시민들을 그러면은 진짜 뭐 그 높게 평가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건 이거잖아요. 통치자라고 하는 거는 시민을 섬기는 그 서비스맨, 그쵸? 예, 네, 의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네. 나폴레옹이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아, 예, 네. 굉장히 낮게 봅니다. 자기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는 또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예, 아, 그래서 뭐예요? 이 무지한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독재 권력에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그런 통치와 독재 권력에 이 모든 것들이 헌신해야 되는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아, 예,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서구 문명의 좋은 요소들이 체계화되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체계화되는 그 틀을 잡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 네, 예, 재밌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혁명이 마무리가 될까? 이 혁명이 폭주하지 않고 그럭저럭 긍정적인 차원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할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그쵸, 추종자였던 군인인 나폴레옹이, 그쵸, 그 걸출한 실용적 감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잡아서 마무리를 지어줬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사회가 전체적인 뼈대가 갖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말했던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거 실제 법전에서 헌법처럼 규정돼 가지고 사회가 바뀌게 된 효시가 어디냐를 추적해 가 보면은 나폴레옹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네. 프랑스 혁명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처음입니다. 네, 물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 법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성 참정권 안 주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가 사회니까, 워낙 또 현실주의자니까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할 사람도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가장 건전한 차원에서 그동안 내려오고 있었던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프랑스 혁명이 지향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딱 조화롭게 단단하게 이렇게 결부시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네. 거부하기 어려워요. 네, 거부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그런데 그가 그러면은 진짜 뭐 인류 평화와 뭐 정말 이런 숭고한 이상, 우리 앞에서 봤듯이 여기 그 있잖아요. 로베스피에르 같은 그런 숭고한 이상을 갖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 아, 네. 그건 아니고 이 사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권력욕이 강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어떤 영예와 그러니까 내가 19세기의 카이사르와 같은 그래서 그 반열에 오르고 싶은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양면적인 그런 면들이 많은 이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어쨌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이 그래도 완전 파멸로 가지 않고 네. 기존에 그쵸 누적돼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지혜의 그런 어떤 지혜와 경험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그럭저럭 그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건으로 역사상에 마무리가 찍힐 수 있게 되었던 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어찌됐건, 그랬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어쨌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이해되시죠? 그쵸? 총재 네. 정부가 하는 게 없어요. 그쵸? 이 아, 혼란한 네. 와중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쵸? 그래서 퍼포먼스를 확확 내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하게 됐는데 그 열망에 힘입고 여기저기서 전과를 올리니까 이제 딜이 들어온 거죠. 쿠데타 좀 일으켜보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실제로 일으켜서 그 일통령이 돼요. 그게 이제 요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다시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반란에 가까운 폭력 시위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나폴레옹이 대포를 쏴서 그 시위대를 흩어버려서 총재 정부가 와야 되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역사 무대에 데뷔하는 거 처음 이름을 알린 사건이고 그 이후로도 여러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 얘기 나오네요.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 자리에 오르고 프랑스의 오랜 숙적인 오스트리아와 싸워 승리도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온 프랑스인의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영국을 견제한다고 이집트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로제타 스톤 아시죠? 네. 이집트학의 효시. 그래서 이 사람이 카이사르를 많이 흉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원정대 꿀인 게 아니라 학자들을 막 데리고 가요. 아, 네. 그래서 이집트학을 처음으로 열어젖혔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서구에서 미스테리컬한 나라, 아, 신비의 네.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로제타 스톤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 유적들이 문헌들이 대규모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이집트 문화 문명들이 복구가 되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그 이집트 원정은 넬슨 제독 유명하죠, 그쵸? 그래서 네. 바다에서 프랑스를 꺾어서 결국 이 그 19세기에 새로운 로마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야심찬 포부를 무너뜨린 그래서 뭐 영국의 이순신이다 뭐 이런 평을 듣는 넬슨 제독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집트 원정은 사실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자기가 실패한 건 별로 알리지 않고 성공한 것만 막 얘기를 해요. 예. 아, 그리고 뭐 좀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총재 정부 여전히 무능하죠. 그렇죠? 끊이지 않는 내부 갈등, 폭력 사태 이런 거 계속 됩니다. 그리고 네.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 승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귀환을 모두가 크게 반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딜이 오는 거죠. 그쵸? 좀 뒤집어 엎지 않겠냐? 자네가 좀 권력을 쥐고 나라를 수습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통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정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2, 3통령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조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결정권이 일통령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독재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영국과 평화 조약 맺고 오스트리아 물리치고 나서 안정시키고 유럽에 한 1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길을 열어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의 평화 과정 가운데서 아까 말했던 이 법전 편찬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내정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걸 빠른 속도로 또 기가 막히게 이걸 해냅니다.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표현의 출판과 자유 같은 시민의 권리와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리버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또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혁명이 또 이 이후에 또 일어납니다. 네, 어쨌건 그러한 혁명이 1800년대 중반에 또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짜 그 근현대 사회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과 출판의 자유 같은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흡한 점들은 또 이후에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헌법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신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고 조금 뒤에는 종신통령도 됐고 이제 황제 되겠다라고 해서 아, 나폴레옹 황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폴레옹 제국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점령한 온갖 지역에 자기 형제 자매들 보내서 다 다스리게.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지식인들한테 무지하게 까이죠, 그렇죠? 그 혁명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구체제의 대변자다,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경제, 교육, 법률 등의 영역에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근대적인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을 제도와 법률에다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데 있어서 나폴레옹의 영향이 상당히 있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그래서 프랑스 은행을 세우고 세금 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의 그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게 세금 징수 문제였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막 거두고 그쵸? 더 거두고 네. 이런 거 그쵸? 이제 근절하는 거죠. 국가 예산 계획을 도입해서 국가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 해 되면은 맨날 예산 짜잖아요. 그쵸? 예산 짜서 의회가 통과시키고 이거 하잖아요. 그쵸? 그거 네. 처음으로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는 이 정도 이렇게 그 지출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안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세금 징수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제도가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정착되게 하는데 처음으로 했었던 사람이 역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전 편차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쵸? 나폴레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제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이 법전을 근간으로 해서 근대 국가와 속속들이 다 등장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대법 체계를 세웠다. 그렇죠? 근데 그 근대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정비한 그 근대법 체계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가 정복한 지역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고 그가 몰락한 뒤에도 계속 사용될 정도로 우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근데 기독교적인 사실 가치관이 원래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계몽주의적인 흐름 안에서 발현됐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근데 깔려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원리로, 그쵸? 폭군을 내쫓기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흐름 얘기할 때 이렇게 영국 쪽 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맥락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사상으로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리고 로마의 그런 실용 정신 안에서 그게 잘 이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정 제국은 무너졌어도 그 체계는 못 버리는 아, 거예요. 그리고 네. 설령 계몽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초등, 중등, 대학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 국민교육 체계를 세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죠. 그 단계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우등 시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잘 섬겨라. 그쵸? 황제를 열렬히 잘 섬기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아느냐? 황제 를 찬양하는 걸 알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뭐 정말 뭐 이렇게 대중을 일깨워서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등, 중등, 대학이라고 하는 국가 교육 체계라고 하는 국민 그 대중 교육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그런 그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네. 다 사교육이고 교사가 하는 것이고 엘리트 교육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두를 교육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계몽주의의 이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모두가 이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능한 거죠. 근데 물론 기독교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으니까 모두가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 많이 번역하고 학교 세우고 한 것도 사실 기독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상은 전혀 달라도 결이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면들이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그냥 저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신론의 폐해를 참 한탄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도 손을 잡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실용주의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자기 자신은 그 카톨릭교도 아닙니다. 아, 그럼에도 뭐예요? 그래도 많은 카톨릭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카톨릭의 뿌리가 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카톨릭의 우호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와 화해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제국 통치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로마 교황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게 나폴레옹이. 근데 혁명. 혁명의 그런 그 순혈주의자들 입장에선 거의 배신자급이죠, 그쵸? 빨리 네. 저거 다 때려잡아야 될 애들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질서를 되찾고 강성해집니다. 나폴레옹의 인기 정말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황제로 선포합니다. 물론 교황이 자신에게 관을 씌워주는 기존 관습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이 관 갖고 오니까 뺏어요. 아, 씌워주려고 갖고 오니까 관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머리에 쓰고 아내의 머리에도 씌워주는 것으로 대관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고요. 뭐 파문하고 그쵸? 교황 감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웅다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 투표에 붙여서 프랑스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폴레옹 황제 국이 성립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운 나폴레옹 제국이 실제로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폴레옹 제국이 갖는 의의들이죠. 그쵸? 왜 그렇게 세워졌고, 후대에 어떤 영향들을 끼쳤고, 왜 그렇게 되었나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네, 이제 몰락하잖아요. 그쵸? 예, 그 네. 몰락하는 구체적인 과정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